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집요하게 쓰인 역사 기록물, 바로 조선왕조실록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기업 대표라고 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어요. 회의에서 한 말, 점심에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적고 있습니다. 아침에 늦잠 잤다. 회의 중에 하품했다. 이런 것도 빠짐없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기록을 여러분은 절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죽어서도 못 봐요. 여러분의 후임 대표도 못 보고 그 다음 대표도 못 봅니다. 대략 100년쯤 지나야 공개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도 여러분을, 아는 사람도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다 세상을 떠난 후죠. 그제야 그 사람이 그때 이런 짓을 했구나 하고 밝혀지는 겁니다. 무섭지 않나요?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100년 후에 평가받는다는 게, 이 사람은 훌륭한 리더였다. 아니면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조선왕조실록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도 신하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이 말이 500년 후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실제로 어떤 왕들은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사관들이 오늘 나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걱정하면서요.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SNS에 올린 글이 10년 후에 어떻게 재평가받을지 걱정하는 거랑 비슷하죠.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SNS는 삭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실록은 삭제가 불가능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실록 속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들, 웃기고 황당하고, 때로는 감동적이고, 때로는 충격적인 에피소드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조선 제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의 흑역사입니다. 태종이라면 다들 아시죠? 그 유명한 킬방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형제들을 제거하면서까지 왕위에 오른 냉혈한 군주 말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태종이 1404년 어느 봄날 사냥을 나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골프 치러 간 거죠. 당시 왕들에게 사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무예를 연마하고 군사훈련도 겸하는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종도 자주 사냥을 나갔어요. 이날도 태종은 신나게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활과 화살을 메고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스트레스가 다 풀렸을 겁니다. 왕 노릇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많겠어요. 매일 신하들이랑 정무 보고 외교 문제 해결하고 백성들 민원 듣고, 그러니 가끔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말 타는 게 유일한 낙이었겠죠. 그런데 노루를 쏘려는 순간 갑자기 말이 놀라면서 앞발을 들었어요. 태종이 중심을 못 잡고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흙바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임금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건 큰일이죠. 주변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왔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말도 동물이니까 가끔 놀랄 수 있고 사람도 균형을 잃을 수 있죠. 승마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떨어져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태종이 일어나서 옷에 먼지를 털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좌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말에서 떨어진 게 창피하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록하지 마. 없던 일로 해줘하는 건데요. 이해는 됩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보기에 왕은 완벽해야 하는데 말에서 떨어지는 실수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 위신이 떨어질 수 있죠. 게다가 태종은 무인 출신이에요. 말 타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걸 실수했으니 더 창피했겠죠. 마치 프로골퍼가 퍼팅을 실수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확히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사관들은 이 장면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태종이 말에서 떨어진 것도 기록했고,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고 한 말까지 싹 다 기록했어요. 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다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완벽하죠? 상황 설명부터 태종의 발언까지 전부 다 기록했어요. 마치 현장을 보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태종이 기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저 임금이 사냥 갔다가 말에서 떨어졌다 정도로만 기록됐을 텐데 기록하지 말라는 말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는 명장면이 된 거죠.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계단 오르다가 넘어졌는데 기자들한테 이거 보도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 말까지 포함해서 다 보도된 격입니다. 그것도 국영방송에서 자막까지 띄워가면서요. 대통령 계단에서 넘어진 후 보도 금지 요청. 더 웃긴 건 이 기사가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 중 하나라는 겁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이 기사를 찾아보면서 웃고 있어요. 태종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겠죠. 평생 무서운 왕으로 살았는데 후세 사람들은 말에서 떨어진 왕으로 기억하니까요. 이 일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조선왕조실록이 얼마나 정직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사관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직분에 충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이 싫어하는 것도, 왕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게 권력 견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왕이 함부로 행동하면 다 기록돼요. 그러면 후세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왕도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태종시대에는 더 황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민인생이라는 사관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민인생의 직업 정신은 가히 스토커 수준이었어요. 아니, 스토커보다 더했습니다. 태종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거든요. 그것도 끈질기게요. 이야기는 1401년 3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판문화부사 조준과 좌정승 이거희, 우정승 하륜 등 고위 대신들이 야외에서 태종을 위한 연회를 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골프장에서 접대 골프하는 거죠. 태종은 무신 10여 명을 데리고 강가에서 매사냥을 즐기다가 날이 저물 무렵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누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바로 민인생입니다. 태종이 신하에게 눈짓으로 물어봅니다. 저 사람 뭐 하러 온 거야? 민인생이 대답해요. 저는 사관으로서 직무를 패할 수 없기 때문에 왔습니다. 참 당당하죠? 태종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편하게 나들이 갔다 오는데 기자가 따라붙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것도 몰래 따라온 게 아니라 대놓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한 달쯤 후인 4월 29일 태종이 편전에서 정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편전은 왕이 평소에 업무를 보는 곳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집무실 같은 곳이죠. 공식 행사를 하는 정정과는 달리 좀 더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민인생이 편전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경호원 격인 박성명이 막습니다. 어제 상왕께서 말씀하시길 무일정 같은 공식 장소에는 사관이 들어와도 되지만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민인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전지왕의 명령가 없었으니까 나는 들어간다. 그리고 진짜로 뜰로 들어가 버려요. 태종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사관이 어찌 들어왔는가? 민인생이 대답합니다. 전에 문화부에서 사관이 좌우에 입시하기를 청해서 윤호하셨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태종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합니다.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 그런데 민인생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비록 편전이라 하더라도 대신이 이를 아뢰고 경연에서 강론하는 걸 제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제대로 기록하겠습니까? 태종이 웃으면서 한 번 더 타이릅니다. 여기는 내가 쉬는 곳이니까 들어오지 않는 게 좋겠다. 사필은 곱게 써야 하지만 밖에 있어도 내 말을 다 들을 수 있지 않냐? 여기까지는 태종도 참을성 있게 대응하고 있죠. 하지만 민인생의 대답을 듣고 태종도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제가 만약 곱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완전히 기가 막힌 대답이죠. 제가 거짓으로 쓰면 하늘이 알 거예요 라는 건데 이건 사실상 전하, 저를 믿으세요. 저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민인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집념인데요. 7월 8일 또 사건이 터집니다. 태종이 편전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민인생이 호해문 밖에서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 되니 태종도 참을 수가 없었죠. 앞으로 사관은 날마다 궁궐에 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사실상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3일 후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민인생이 휘장을 걷고 엿보다가 걸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겁니다. 결국 문화부 낭사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민인생이 입시할 때 여러 번 예를 잃었고 휘장을 걷고 엿보기까지 했으니 불경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사로 하여금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귀양 보내소서. 민인생은 결국 귀양을 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직분을 다했어요. 제가 귀양 가는 것도 기록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민인생을 귀양 보낸 게 1401년인데 11년이 지난 1412년에도 태종은 민인생 이야기를 꺼냅니다. 신하들이 사관들도 조개 아침 업무 보고에 참석하게 해주시죠라고 건의하자 태종이 펄쩍 뛰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관 민인생이 경연 때 병풍 뒤에서 엿들었고 내영까지 들어왔다. 내가 들에서 매사냥할 때는 얼굴을 가리고 따라왔다. 이건 다 음흉한 짓이다. 1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민인생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회사에서 나간 직원 얘기를 10년이 지나도 하는 거죠. 아, 그때 그 직원 있잖아.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이런 식으로요. 신하 김여지가 달래줍니다. 그건 정혁이 사주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건의했던 겁니다. 제가 전에도 청했었고요. 그제야 태종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요. 결국 민인생은 태종에게 일종의 PTSD를 남긴 셈입니다. 그만큼 조선의 사관들은 자기 임무에 충실했고 왕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소명의식이에요. 민인생은 자기 직분이 역사를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싫어해도 귀양을 가게 되어도 끝까지 자기 일을 했던 겁니다. 세종대왕, 다들 아시죠? 한글을 만든 성군 중의 성군. 조선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런 세종도 실록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세종은 엄청난 책벌레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지식 덕후죠.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눈이 나빠질 정도였으니까요. 신하들이 전하, 눈을 좀 쉬게 하소서라고 간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세종이 가장 보고 싶어 한 책이 뭐였을까요? 바로 아버지 태종의 실록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일생이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런데 못 보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답답하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세종은 태종의 큰아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셋째 아들이었죠. 첫째 양녕대군과 둘째 효령대군이 있었는데 양녕이 세자에서 폐위되는 바람에 세종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 입장에서는 더 궁금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형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 내가 왕이 된 과정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태조실록이 완성되었을 때 세종은 그 실록을 봤어요.
할아버지의 기록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태조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만 있지 세종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태종실록이 완성되자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태조실록은 이미 봤으니 태종실록도 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이미 태조실록은 봤잖아. 그럼 태종실록도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신하들, 특히 황희와 신계가 결사 반대를 합니다. 황희는 세종시대 최고의 명재상이었죠. 그 황희가 이렇게 말해요. 역사서를 임금이 함부로 보면 그 내용이 임금 입맛에 맞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기록은 왕이 봤으니까 왕에게 유리하게 쓰였겠구나 하고 의심할 겁니다. 신계도 거듭냐. 만약 전하께서 태종실록을 보신다면 후대 임금들도 세종도 봤는데 나라고 못 볼까 하고 따라서 볼 겁니다. 그러면 실록이 공정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사랑한 그 성군. 세종대왕도 아버지의 기록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세종은 결국 포기합니다. 알았다. 보지 않겠다. 하지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형제들 사이에서 왜 자신을 세자로 택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다 태종실록에 있었을 텐데요. 특히 세종이 궁금했을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양녕대군 폐위 사건이에요. 양녕은 왜 폐위됐을까요? 공식적으로는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버지 태종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게 다 태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세종은 끝내보지 못한 겁니다. 왜일까요? 실록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죠. 만약 왕이 실록을 볼 수 있다면 사관들이 눈치를 보면서 기록할 겁니다. 이렇게 쓰면 왕이 싫어하실 텐데. 하면서요. 그러면 진실된 역사가 아니라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미화된 역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왕이 역사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불리한 내용은 쓰지 못했죠. 사실 이 왕은 성격이 급하고 포악했다는 걸 알아도 왕께서 엄정하고 단호하셨다고 쓰는 식이에요.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책을 좋아해도 아버지의 기록조차 볼 수 없었어요. 세종대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한글 창제죠. 그런데 훈민정음을 만들 때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중 대표가 바로 최만리라는 신하입니다. 최만리는 집현전 부제학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정책실 장급되는 고위 관료죠. 집현전은 세종이 만든 일종의 왕립연구소인데 여기 학사들은 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 사람이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것도 집현전 학사 7명이 연명으로요. 훈민정음은 안 됩니다. 중국의 한자를 버리고 새 문자를 만드는 건 오랑캐나 하는 짓입니다. 최만리의 논리는 이랬어요. 우리는 중국 문화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중국과 같은 문자를 쓰고 같은 책을 읽고 같은 학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자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우리를 오랑캐 취급할 겁니다. 게다가 학문에서 새로운 걸 시도해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설총의 이두도 한자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훈민정음은 완전히 새로운 거라서 안 됩니다. 백성들이 한자를 안 배우고 훈민정음만 배우면 경전을 읽을 수 없고 그러면 나라의 학문 수준이 떨어집니다. 사실 최만리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당시 동아시아는 한자 문화권이었으니까요. 한자를 모르면 중국 책을 못 읽고 중국 책을 못 읽으면 학문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최만리는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해서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세종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평소에 신하들과 토론을 즐기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던 세종이 이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으냐? 설총의 이두가 백성을 편리하게 한 거면
지금의 언문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설총은 옳다고 하면서 군상 임금이 하는 일은 그르다고 하는 건 뭐냐? 여기까지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죠. 하지만 다음 발언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치름에 자모가 몇 개나 있는지 아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완전히 너 나보다 잘 알아. 내가 전문가야 전문가. 하는 식이죠.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나는 늙어서 국가의 여러 일을 세자에게 맡겼는데 세미한 일도 참여해 결정하는 게 마땅한데 하물며 언문이겠냐? 만약 세자를 항상 동궁에만 있게 하면 환관에게 일을 맡길 것이냐? 이건 논점을 바꾼 거예요. 훈민정음 문제에서 세자 교육 문제로 말이죠. 평소에 세종다운 답변이 아니에요. 세종은 원래 과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면서 조곤조곤 설명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거의 버럭 화를 내다시피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정창손이라는 다른 신하의 발언입니다. 이 사건 전에 폐륜 사건이 있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인 사건이었죠. 세종이 삼강행실도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충신효자연려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창손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상강행실도를 반포한 후에도 충신효자 연려가 나오는 걸 못 봤습니다. 사람이 행하고 안 행하는 건 그 사람의 자질에 달린 거지 언문으로 번역한다고 해서 모두가 따를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전곡을 찌른 거예요. 세종이 훈민정음으로 백성을 교화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 문제라고 지적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청소년 범죄를 줄이려면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누군가 아무리 교육해도 나쁜 짓 하는 사람은 합니다. 교육만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반박한 거죠. 세종은 이 말에 완전히 빡쳤어요. 그런 용속한 선비 하면서 정창손을 파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복직시키긴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종대왕도 사람이었다는 거죠. 평소에는 온화하고 논리적이지만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에 온 정성을 쏟았어요. 몇 년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수정했죠. 그런데 막상 완성했더니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뽑아서 키운 집현전 학사들이요.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믿고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기려고 했는데 너희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감정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권위로 찍어 누르고 논점을 바꾸고 심지어 신하를 파직시키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세종은 끝까지 훈민정음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쓸 수 있는 건 최만리의 반대를 무릅쓴 세종의 결단 덕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세종의 모습까지도 실록에 고스란히 기록됐다는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화내셨다는 걸 숨기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 신하를 용속한 선비라고 욕한 것까지요. 이게 조선왕 조실록의 힘이에요. 왕이 완벽한 성군으로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까지 다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종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조선 초기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은 문종의 첫 번째 부인 봉씨예요. 요즘 같으면 완전 일면 토끼 사감입니다. 1436년 10월 26일 실록에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세자빈 봉씨가 내관한관 소쌍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왕실 여성의 스캔들이니까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동해하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봉씨가 소쌍을 윽박질러서 옷을 벗고 병풍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쌍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봉씨가 강요한 거예요. 세자빈이라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하급 관리를 성추행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완전 권력형 성범죄죠. 미투 운동에서 고발되는 그런 사건들이랑 똑같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지위가 낮은 사람을 괴롭힌 거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소상은 환관이에요. 궁궐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죠. 그런 사람한테 세자빈이, 그러니까 미래의 왕비가 옷 벗어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어요? 거부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감히 세자빈의 명령을 거역하냐? 며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다른 궁녀들이 몰래 보고 고발한 거예요. 처음에는 소문으로 돌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조사가 들어간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여러 번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만이 아니라 다른 내관들도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어요. 결국 이 사건은 세종에게 보고됩니다. 세종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 아들의 부인이 미래의 왕비가 이런 짓을 했다니요. 하지만 세종은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아무리 왕실 사람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봉씨는 폐비됩니다. 조선시대에 왕실 여성이 패출되는 건 정말 큰일이에요. 사실상 사회적으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소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분이 더 안타까워요. 소상도 벌을 받았어요. 비록 강요당한 피해자였지만 세자빈과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죄였으니까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죠. 성폭력 피해자를 처벌한다는 게.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랬어요. 아무리 강요당했어도 왕실 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 자체가 역적죄에 해당했으니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 조선왕조실록은 왕실의 치부도 가리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 세자빈의 성추행 사건 같은 엄청난 스캔들도 그대로 적었어요. 요즘 같으면 왕실에서 압력을 넣어서 기사를 내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실록은 왕도 볼 수 없고 왕도 수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둘째, 권력형 성범죄는 예나 지금이나 있었다는 것. 600년 전에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혔어요. 셋째,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 소상은 피해자였는데도 벌을 받았어요. 이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죠. 이 사건은 왕실 스캔들이자 동시에 권력형 성범죄의 초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실록에 남아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알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조선시대에도 이런 범죄가 있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영조는 조선 왕 중에서도 특이한 분입니다. 83세까지 사셨으니까 당시로서는 엄청난 장수였죠. 요즘으로 치면 100세 넘게 산 거예요. 왕들은 대부분 일찍 죽었어요. 스트레스도 많고 암살 위협도 있고 무엇보다 과로 때문에요. 그런데 영조는 달랐습니다. 52년이나 왕 노릇을 했으니까요. 그런 영조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실록에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1744년 2월 황해도 수군절도사 박문수가 보고를 올려요. 박문수 들어보셨죠? 암행어사로 유명한 그 박문수 맞습니다. 중국 배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막으려면 빠른 배를 20척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400냥 필요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중국 어선이 우리 이이지에서 불법 조업하는 거죠. 지금도 문제인데 30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조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간과 전쟁과 극렬한 가운데에서도 능히 전선을 만들었었는데 옹진이 아무리 피폐되었다고 해도 돈 400냥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런 청을 한단 말인가. 수신 박문수는 추구하고 스스로 마련하여 배를 만들게 하라. 완전히 이순신 장군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냈는데 너는 왜 못하냐?
놀리죠. 옆에 있던 이주진이라는 신하가 거들어요. 황해 수사가 새로 부임해서 그렇습니다. 1년의 거두는 어리어업 수입가 45천. 냥에 가까워서 그 재력이 호곤전라도 군영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황해도는 전라도보다 가난합니다. 이순신이 있던 전라도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영조가 버럭 화를 냅니다. 임금 앞에서 어떻게 영곤지방 군영의 물력의 풍박제정 상황을 비교해서 진달할 수 있는가? 이주진에게 반성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영조는 이순신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했다는 것. 이순신은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게 영조의 단골 멘트였어요. 둘째, 영조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순신은 전쟁 중이었고 전라도라는 풍요로운 지역에 있었어요. 게다가 조정의 지원도 받았죠. 비록 충분하지 않았지만. 반면 박문수는 평시였고 황해도라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에 있었어요. 게다가 막 부임한 상태였고요. 비교하는 게 불공정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상사가 스티브 잡스는 차고에서 애플을 만들었는데 너는 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냐? 라고 따지는 거랑 비슷하죠. 모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일 수는 없잖아요. 이순신은 정말 천재였고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영조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왕으로서 신하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돈이 없어요 하면서 손 놓고 있는 걸 보면 답답했겠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했다는 말로 신하들을 자극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효과적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순신이랑 저를 비교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했겠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순신 드립이 자주 나옵니다. 군인들이 뭘 못하면 이순신은 했는데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순신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 또 이순신 장군 이야기 나오네.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을 수 있나? 이건 오늘날에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리더가 부하를 평가할 때 너무 높은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부하들은 좌절하고 의욕을 잃어요. 물론 때로는 자극이 필요하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것과 비현실적인 기대는 다릅니다. 영조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직 관리자로서의 한계를 보여준 거죠. 정조하면 개혁군주, 문화왕으로 유명하죠. 규장각을 만들고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백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정조에게도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청난 술꾼이었다는 거예요. 1792년 3월 2일 정조가 제술시험에 합격한 유생들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시 합격자 축하 파티죠. 그런데 정조가 이렇게 명령해요. 옛사람의 말에 술로 취하게 하고 그의 덕을 살펴본다고 하였으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을 생각하고 각자 양껏 마셔라. 이게 어명이에요, 어명. 왕의 명령인 거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회사 회식에서 사장이 오늘은 다 취해서 가야 해. 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정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노인은 작은 잔을 젊은이는 큰 잔을 사용하되 잔은 내각에 파라는 배를 사용하라. 승지 민태혁과 각신 서영보가 함께 술잔 돌리는 것을 감독하라. 완전히 조직적으로 술을 먹이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 잔 크기도 정하고 감독관까지 지정해서 빠지는 사람 없이 다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오태증이라는 유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집안 대대로 주당으로 유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도일이 숙종시대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왕 앞에서 취해 쓰러진 적이 있었죠. 각신 이만수가 보고합니다. 오태증은 고 대제학 오도일의 후손입니다. 집안 대대로 술을 잘 마셨는데 태증이 지금 이미 5잔을 마셨는데도 아직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조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희정당은 바로 내 할아버지가 취해 넘어졌던 곳이다. 내가 만약 할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어찌 감히 술잔을 사양하겠는가. 다시 큰 잔으로 5순배를 주어라. 완전히 가문의 명예를 걸고 술을 먹이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여기서 취했는데 손자인 내가 안 취할 수 있냐? 는 논리죠. 결국 오태증은 술을 더 마시고 취해서 쓰러집니다. 정조는 흐뭇하게 말해요. 옛날 숙종조의 고 판서가 경연의 신하로서 총애를 받아 임금 앞에서 술을 하사받아 마시고서 취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였던 일이 지금까지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손이 또 이정당에서 취해 누웠으니 참으로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별감에게 명해서 오태증을 업고 나가게 합니다.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잔치가 끝날 무렵 가랑비가 내리자 정조는 또 숙제를 냅니다. 본비의 선비들과 경림에서 잔치의 딸을 제목으로 영구를 짓도록 하라. 취하여 짓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내일 추후로 올리라. 취해서 비틀거리는 유생들한테 시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못 쓰면 내일까지 숙제로요. 정조의 이런 모습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기준으로는 완전 꼰대죠. 술 강요하고 토하게 만들고 거기다 숙제까지 내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임금의 은혜였어요. 왕이 직접 술을 내리고 함께 마시고 시를 쓰게 하는 건 큰 영광이었죠. 유생들 입장에서는 와, 임금님께서 우리와 함께 술을 마시시다니 하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래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숙취에 시달리면서는 어우, 어제 너무 마셨어. 근데 시도 써야 하는데 라고 후회했을 것 같긴 하네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정조도 사람이었다는 것. 개혁군주이고 문화왕이지만 술을 좋아하고 신하들과 함께 마시는 걸 즐겼어요. 둘째, 당시의 회식 문화. 술 강요가 지금도 문제인데 조선시대에는 더 심했어요. 그것도 왕이 직접 강요하니까요. 셋째, 정조의 인간적인 면목. 정조는 유생들이 취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엄격한 왕이 아니라 함께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는 인간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이것도 권력이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술자리. 토할 때까지 마셔야 하는 자리. 오늘날 우리가 문제 삼는 회식 문화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정조의 술 관련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정말 황당한 사건이에요. 1796년 4월 어느 밤 훈련도 감 조선시대 군사 조직에서 급히 보고가 올라옵니다. 지난밤에 흰옷 입은 사람이 궁궐 담장 아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호패를 확인해보니 진사 이정용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성균관에 갔다가 술을 마시고 나서 야금 시간 통행 금지 시간을 어긴 줄 몰랐다고 합니다. 법에 따라 형조로 넘겼습니다. 이거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청와대나 대통령 관저 담장 밑에서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완전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테러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조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성균관 근처 민가는 집춘형 건물과 지붕이 서로 맞닿아 있으니 야금 시간을 범했다고 논하는 건 옳지 않다. 일단 변호를 해줍니다. 성균관 근처라서 통행 금지 시간인 줄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근래에 조정 관료나 유생들을 막론하고 주량이 너무 적어서 술의 풍류가 있다는 걸 듣지 못했다. 이 유생은 술의 멋을 알고 있으니 매우 가상하다. 뭐라고요? 가상하다고요? 궁궐 담장 밑에서 잔 사람한테 잘했다고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군향을 맡은 고을에서 주채미 한 포대를 주어 술을 주어 취하게 하고 취한 중에서 덕을 관찰하는 뜻을 보여라. 네, 포상을 한 겁니다. 궁궐 담장 밑에서 잔 사람한테 쌀을 상으로 준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요즘 선비들은 주량이 너무 적은데 이 친구는 제대로 마실 줄 아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조가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당시는 정조가 암살 위협을 받던 시기였어요.
홍구경 사건도 있었고 여러 번 자객이 궁궐에 침입하려고 시도했죠. 그런 상황에서 궁궐 담장 밑에 사람이 누워 있으면 보통은 큰일이에요. 혹시 자객이 아닐까? 의심하고 엄하게 조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조는 술 취해서 잠든 거네. 가상하다. 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관대한 처분인지 아시겠죠? 물론 조사 끝에 정말 술 취한 유생인 게 확인됐으니까 이런 처분을 내린 거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경고 정도는 했을 거예요. 다음부터 조심해라 하면서요. 그런데 정조는 오히려 상을 줬어요. 이유는 단 하나 술을 제대로 마실 줄 아는 선비라서요.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정조의 술사랑. 정말 술을 좋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을 보면 흐뭇해했나 봐요. 둘째, 정조의 관대함. 엄격한 법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했어요. 범법자를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쁜 의도가 없었네. 그럼 용서해주자는 식이었죠. 셋째, 보안이 그리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 궁궐 담장 밑에서 자고 있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조사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포상까지 했죠. 넷째, 정조시대의 분위기. 왕이 이렇게 관대하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도 좀 더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청와대 담장 밑에서 자고 있다가 발각되면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그것도 왕이 암살 위협을 받던 시기에도 이렇게 관대한 처분이 가능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정조가 술을 좋아했다면 아들 순조는 정반대였습니다. 순조는 담배를 싫어했어요. 1808년 11월 19일 순조가 신하들과 담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초 담배는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위를 조양하는 데 좋다고도 하고 혹은 담을 치료하는 데 기묘하다고도 하는데 과연 그런지 모르겠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순조가 위에 좋다, 담에 좋다는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버지 정조가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정조는 담배를 엄청 좋아했어요. 1796년에 과거 시험 문제로 남영초 담배의 효능에 대해 논하고 어떻게 하면 온 백성이 담배를 피울 수 있겠는가? 를 냈을 정도니까요. 정조는 담배를 남영초 남쪽에서 온 영험한 풀라고 높여 불렀어요. 그만큼 담배를 좋아했던 거죠. 아마 하루에 몇 대씩 피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 순조는 달라요. 담배를 평범하게 남초라고 부르고 그 효능도 의심스러워하고 있어요. 순조는 이어서 말합니다. 근래 세민들도 젖먹이를 면하면 을에 담배를 피우고 있다. 세상에서 팔진미는 폐지할 수 있어도 남초는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 팔진미란 아주 맛있고 성대한 음식을 말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은 안 먹을 수 있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는 뜻이죠. 지금으로 치면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핀다는 거예요. 순조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금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을 뿐이다. 예전에 금한 청나라 황제의 군중에 거듭 금했으나 오히려 그치지 않았다고 하니 금한의 위세로서도 오히려 금지시킬 수 없는 건 무엇 때문인가? 신하 박종훈이 대답해요. 담배는 몸에 이익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법으로 엄하게 금지하면 죄를 무릅쓰고 금법을 범하는 게 술보다 더 심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순조시대, 그러니까 1808년에 이미 담배가 조선 사회에 완전히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피웠어요. 둘째,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법으로 금지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한 걸 보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당시 사람들은 니코틴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니코틴이 발견된 건 1828년이니까 순조가 이 대화를 나눈 때로부터 20년 후죠. 그래서 왜 담배를 못 끊지? 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던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어서라고 설명하지만 당시에는 그걸 몰랐으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서 습관이 되어서 정도로만 이해했던 거죠. 순조와 신하들의 대화를 보면
금연 정책을 펴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너무 퍼져버렸고 중독성이 강하니까요. 요즘도 담배는 사회적 문제죠. 흡연율을 낮추려고 온갖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담배 가격 올리고 금연 구역 늘리고 담배갑에 경고 그림 넣고. 그런데 200년 전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게 재미있습니다. 인간의 고민은 시대가 바뀌어도 비슷한가 봐요. 그리고 정조와 순조, 부자지간인데 담배에 대한 태도가 완전 반대라는 것도 흥미롭죠. 정조는 담배 좋다, 다들 피워라였고 순조는 담배 나쁘다, 금지하고 싶다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담배가 별로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로운 걸 알게 된 거죠. 1486년 11월 성종시대에 정말 웃긴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신들의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예조 판서 유씨가 조회 때 보고합니다. 성안에 요기가 많습니다. 영의정 정창손의 집에는 귀신이 있어서 집안의 물건을 옮기고 있고 호조좌랑 이두의 집에는 여자 귀신이 나타나 매우 요사스럽습니다. 대낮에 모양을 나타내고 말을 하며 음식까지 먹는다고 하니 기양퇴마 의식을 하게 하소서. 요즘으로 치면 장관님 댁에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고 국장님 댁에는 여자 귀신이 출몰합니다라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완전 황당하죠? 성종이 좌우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홍응이라는 신하가 답해요. 예전에 유문충이라는 사람은 쥐가 절을 해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쌀을 줬더니 집에 재앙이 없었습니다. 정창손도 집사람이 피하자고 했는데 나는 늙었으니 죽어도 요기 때문에 피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아무 일 없었습니다. 성종도 동의합니다. 부엉이는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이나 항상 궁중의 나무에서 우는데 무엇이 좋기 괴이하겠는가? 물견은 오래되면 저절로 없어진다. 여기까지는 합리적이죠. 귀신 같은 건 신경 쓰지 마라.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유지가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청컨대 화포로서 이를 물리치소서. 네. 대포로 귀신을 쏴버리자고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국무회의에서 장관이 대포로 귀신을 쏴서 물리치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완전 비급 영화 같은 발상이죠. 물론 성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 황당한 제안까지도 실록에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사관들이 이건 너무 웃긴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빠짐없이 적어놨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유지는 진짜 귀신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제안한 걸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첫째, 진짜 귀신을 믿고 대포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음양오행설이 지배적이었으니까요. 귀신은 음기를 가진 존재이니 대포같이 양기가 강한 화력으로 제압하자는 논리였을 수도 있죠. 둘째, 그냥 뭔가 해보자는 식으로 제안했을 수도 있어요. 귀신이 나왔다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대포라도 쏴봅시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세 번째 가능성도 있어요. 어차피 대포를 쏠 일은 없는데 이런 제안을 해서 자기가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을 수도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실적 쌓기인 거예요. 어쨌든 이 에피소드가 재미있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조선시대 양반들도 귀신을 믿었다는 것. 아무리 유교를 배우고 성리학을 공부해도 귀신에 대한 미신은 여전히 믿었어요. 둘째, 그런 미신적 믿음도 실록에 빠짐없이 기록됐다는 것. 사관들이 이거 황당한데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다 적어놨어요. 셋째, 성종의 합리적인 태도. 성종은 귀신 이야기를 듣고도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냥 무시하면 없어진다는 식으로요. 이 사건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정창손 집의 폴터가이스트는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 같아요. 이두 집의 여기는 좀 더 오래 갔는데 용제총화라는 야사에 따르면 이두가 나중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는 그게 귀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마 스트레스성 질환이거나 당시 알지 못했던 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정말로 귀신을 믿었고 그 믿음이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선왕조실록의 매력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연산군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읽기 힘든 내용이에요. 1504년 3월 20일 밤 연산군은 자기 이복 동생 이항과 이봉을 부릅니다. 그리고 대궐들에 결박되어 있는 두 여인을 가리키며 말해요. 이 죄인을 쳐라. 이항은 어두워서 누군지 모르고 찾고 이봉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임을 알아채고 참아치지 못합니다. 연산군이 불쾌해하자 사람들이 대신 때려서 결국 죽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항과 이봉의 어머니, 즉 연산군의 계모들이었습니다. 엄씨와 정씨죠. 연산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장검을 들고 자순 대비의 침전으로 가서 빨리 뜰 아래로 나오라. 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행히 중전 신씨가 막아서 큰일은 막았지만요. 그리고 인수 대비의 침전으로도 갑니다. 대비, 왜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불손한 말을 많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는 안 적혀 있어요. 아마 실록에 적을 수 없을 만큼 심한 욕설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산군은 엄씨와 정씨의 시신을 젓갈로 담가서 산과 들에 흩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연산군의 생모 윤씨가 폐비되어 죽은 게 엄씨와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고 연산군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연산군의 광기. 둘째, 그런 광기도 숨기지 않고 기록한 실록의 정직함. 그리고 하나 더, 사관들이 개새끼라는 욕설을 그대로 적어놨다는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왕의 욕설이 필터링 없이 기록된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만큼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연산군만 욕을 한 게 아닙니다. 인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며느리와 손자한테요. 1646년 2월 9일 인조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개새끼 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칭하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서 개새끼는 누구일까요? 인조의 며느리 민회빈 강씨와 그녀의 아들들입니다. 민회빈 강씨는 소현세자의 부인이었어요. 인조는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를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민회빈 강씨는 역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았죠. 신하들이 그래도 며느리면 전하의 자식 아닙니까? 라고 하자 인조는 저렇게 패드립을 친 겁니다. 이 기록도 연산군 때처럼 개새끼라는 욕설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사관들이 일부러 필터링하지 않고 남긴 거죠. 인조의 만행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요.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자 관계죠. 1761년 1월 5일 영조가 주강에서 손자 정조 당시는 세손아 문답을 합니다. 정조가 또박또박 잘 대답하자 영조가 감탄해요. 지금 세손을 보니 진실로 성취한 효과가 있다. 300년의 명맥이 오직 세손에게 달려있다.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이때는 사도세자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왕세자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왕실의 명맥이 너한테 달렸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조가 이미 사도세자를 포기하고 왕위를 손자에게 직접 물려주려고 마음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762년 이모화변이 일어납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비극적 사건이죠. 실록을 읽다 보면 이런 복선들이 여기저기 깔려 있어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조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합니다. 그리고 정조가 신하들 앞에서 선언해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나요? 정조는 영조의 명으로 효장세자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위를 이었어요. 그러니 명분상으로는 효장세자의 아들이지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공개 선언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발언을 두고 정조가 아버지를 복권시키려 했다고 해석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조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부로 추승하겠다는 자들은 선대 왕영조의 뜻을 따라서 엄히 처벌하겠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맞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왕으로 추승하겠다는 식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조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할아버지 영조의 결정도 존중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고민과 갈등이 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왕 조실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해 볼까요? 왕이 죽으면 실록청이라는 임시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관들이 쓴 사초, 승정원일기, 각 관청의 기록들을 모아서 실록을 편찬하죠. 편찬 과정은 3단계예요. 초초, 중초, 정초. 초안을 만들고 수정하고 최종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초본이 완성되면 뭘 할까요? 초초본과 중초본을 물에 씻어서 없애버립니다. 이걸 세초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조선시대의 종이는 정말 귀했어요. 한지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한 번 쓴 종이를 물에 씻어서 먹물을 빼낸 다음 다시 말려서 재사용했습니다. 둘째, 사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안에는 사관의 날 것 그대로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만약 그게 공개되면 거기 나쁘게 쓰인 사람들이 사관에게 보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성본만 남기고 초안은 다 없애버린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게 아쉬워요. 초안을 보면 더 생생한 당시 모습을 알 수 있을 텐데 다 씻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사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죠. 재미있는 건 이 세초하는 장소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서울 세검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 세검정이 실록 초안을 씻던 곳이에요. 세초하던 우물이라는 뜻에서 세검정이라고 불렀던 거죠. 조선왕 조실록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백업 시스템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실록을 2부만 만들었어요. 궁궐에 하나, 해인사에 하나. 그런데 전쟁이 나면 다 타버렸죠. 조선은 이걸 보고 배웠습니다. 실록을 4-5부 만들어서 각지에 분산 보관한 거예요. 춘추관에 하나, 지방 사고에 나머지. 처음에는 충주, 전주, 성주에 사고를 뒀습니다. 그런데 양성지라는 대신이 상소를 올려요. 사고가 관청 옆에 있으면 화재 위험이 있고 전쟁 나면 다 탈 겁니다. 깊은 산속절에 보관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안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1538년 성주 사고에 불이 나서 실록이 타버렸죠. 그제야 양성지 말이 맞았구나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춘추관, 충주, 성주 사고가 다 불탔어요. 오직 전주 사고본만 살아남았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안희와 손옥록이라는 두 유생이 사제를 털어서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기고 밤낮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조선왕 조실록은 임진왜란 때 다 사라졌을 거예요. 전쟁 후에 광해군은 실록을 5부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춘추관, 만이산, 오대산, 태백산, 묘향산. 이번에는 산 깊숙한 절에 보관했죠. 그런데 춘추관보는 또 전쟁이 관해난 병자호란으로 불탔고 묘향산보는 적상산으로, 만이산보는 정족산으로 옮겼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이죠. 데이터를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해서 한 곳이 망가져도 다른 곳에서 복구할 수 있게 하는 거.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미 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제강점기의 실록은 또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일제는 각 사고의 실록을 모아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옮겼어요.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경성제대로, 오대산본은 도쿄제대로 가져갔죠. 그런데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오대산본 대부분이 불탔습니다. 47권만 살아남았어요. 전쟁 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서울대에 있던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군용 트럭에 실려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그런데 창경원에 있던 적상산본은 북한군이 가져가 버렸죠. 북한에서 월북한 역사학자 김석형이 김일성에게 건의했대요. 실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실려간 적상산본은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관됐습니다. 오대산본은 2006년에야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일본 도쿄대에서 연구대여 형식으로요. 왜 연구대여냐면 일본이 소유권을 인정하면 일본 내에서 다른 문화재 반환 요구가 쏟아질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죠. 지금 남한에는 정족산 본 서울대 규장각과 태백산 본 부산 국가기록원, 그리고 오대산 본 월정사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적상산본이 있고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4개 판본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1997년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아시아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 다음으로 2번째예요. 유네스코가 등재 이유로 뭐라고 했을까요? 첫째,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재해까지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다. 둘째, 후손 왕이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켰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실록이 있지만 왕이나 신하가 볼 수 있었어요. 조선만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죠. 셋째, 왜곡이나 탈락이 거의 없다. 왕이 볼 수 없으니까 사관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진실된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넷째, 분량이 세계 최대다. 권수로는 중국 명실록이 더 많지만 2,909권 vs 1,893권, 실제 글자 수는 조선왕조실록이 3배나 많아요. 조선왕조실록 4,965만 자, 명실록 1,600만 자. 다섯째, 왕조 시기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실록은 원본이 다 없어지고 후대 사본만 남았는데 조선왕조실록은 당대 원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보다 국력이 훨씬 약했던 조선이 중국보다 몇 배나 많은 분량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조선왕조실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져요. 조선이 500년 동안 꼼꼼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둘째, 권력 견제의 필요성입니다. 왕조차 볼 수 없는 기록 시스템. 이게 바로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였어요. 왕이 함부로 행동하면 후세에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었죠. 셋째, 진실의 힘입니다. 실록은 왕에게 유리하게 쓰지 않았어요. 왕의 실수도 실정도 심지어 욕설까지 다 기록했죠. 그 덕분에 우리는 진실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백업의 중요성입니다. 조선은 전쟁과 화재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실록을 지켜냈어요. 여러 곳에 백업해뒀기 때문이죠. 요즘 IT 업계에서 강조하는 재해 복구 시스템을 500년 전에 이미 실천했던 겁니다. 다섯째, 공무원의 소명의식입니다.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기록했어요. 왕이 싫어해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진실을 기록하는 게 자기 직분이라고 생각했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나요? 공직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있나요? 중요한 기록들을 잘 보존하고 있나요? 조선왕조실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어떠셨나요? 태종의 낙마 사건부터 연산군의 광기, 정조의 술자리,
순조의 금연 캠페인까지. 실록 속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사관들의 집념, 유생들의 삶, 백성들의 일상, 심지어 귀신 소동까지.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죠. 1997년에 실록이 전산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에 가면 원문과 번역본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 덕분에 사극 작가들은 소재를 찾기 쉬워졌고, 역사학자들은 연구하기 편해졌고, 일반인들도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죠. 하지만 동시에 문제도 생겼어요. 사극 작가들이 조금만 고증 오류를 내도 역덕후들이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실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사극들은 아예 이건 팩션입니다 하고 못을 받고 시작하죠.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500년 동안 수많은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의 기록이에요. 전쟁과 화재 속에서도 살아남은 기적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사극으로 만들고 웹툰으로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면서요. 600년 전 사관들이 밤을 새워가며 적은 그 기록이 지금 우리의 손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죠.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거울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을 읽다 보면 600년 전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고 웃고 울고 싸우고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탐했고 공직자들은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백성들은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량한 사람들도 있었죠. 인간의 본성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실록이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가장 큰 가치는 뭘까요? 분량도 아니고 정확성도 아니에요. 바로 정직함입니다. 권력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숨기지 않았어요. 왕의 실수도 신하의 부패도 백성의 고통도 다 기록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정직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진실을 기록하는 역사가 소명의식을 가진 공직자. 조선왕조실록이 600년 동안 살아남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